자, 이제는 이제 개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알아봤으면은 이제 하나의 시장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세력, 팔고자 하는 세력 함께 뭉쳐봐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듯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수요라는 것은요, 가격에 대해서 양적인 면, 그죠? 가격에 따라서 얼마큼을 사겠다라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격엔 이 정도 살 수 있어.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많이 살 수 있어. 그거에 이제 점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을 공급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궤적들을 쫙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서플라이 커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격에 따라서 나는 이만큼을 공급할게. 라는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하나의 시장 안에 모여가지고 결국 이제 접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요 점을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큐브리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접점에서의 바로 가격과,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시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자, 이 접점에서 우리가 형성되어진 가격에 의해서 그만큼의 이제 접점에 의한 거래량, 그죠? 거기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근데 이큐브리엄이라는 거, 균형점이라는 걸요, 경제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접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질 않고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 즉 줄다리기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서 으쌰 하고 잡아당기죠. 근데 양쪽의 힘이 다 일치하는 그 순간에는 이 정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즉 어떻게 보면은 교란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세력이 딱 힘이 일치해가지고 더 이상 교란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큐브리엄,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의 교란이 없는 상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때 형성된 가격과 거래량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율성이 좋다,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성이 높다, 그죠? 그런데 만약 이거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만약에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아니라 여기서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지고 가격이 높으니까는 안 사 해가지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형성될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니까는 그만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은 우리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해가지고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 이제 거래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이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는 이게 계속 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요, 항상 가격과 퀀티티, 나중에 또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 X축, Y축이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써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거래량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보통 균형에다 이렇게 스타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방송에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브로콜리 같은 걸 하나 탁 들고 나오더니 이 브로콜리의 성분에 대해서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로콜리를 먹으면은 항산화에다가 암도 걸리지 않고 뭐 늙지도 않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머리털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을 막 해요. 자,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장 볼 때 브로콜리 하나가 탁 장바구니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온 반찬에 브로콜리가 쫙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엄마뿐이겠습니까? 모든 집에서 브로콜리 좋대 해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빵 증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여기였던 것이 여기로 옮겨지죠.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감점이 결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는다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빠져나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식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럼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쌀 수출을 갖다가 딱 중단시켜버려요. 그럼 우리는 쌀을 수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입량이 쫙 줄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공급이 줄게 되겠죠. 공급이 줄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균형점이 맞아 들어갑니다. 공급이 줄어,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는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케이스를 가져가겠죠. 자, 이렇듯이 수요 공급 자체는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때마다 균형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수요가 움직이고 공급이 움직이고 수요 공급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가격은요, 계속 이러한 수요 공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급 상태를 갖다가 계속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를 바라볼 때는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지금 같은 식량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를 그려가지고 그럼 공급이 그만큼 줄으니까는 앞으로 쌀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경제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격 하한제, 상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배추 농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겨울이 될 무렵, 이제 김장을 막 할 무렵이에요. 근데 배추를 갖다가 김장 배추를 해가지고 쫙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수확할 즈음에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추 농사를 싹 망쳐버려요. 그러면은 그만큼 공급량이 훅 줄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공급 이만큼 우리가 돼야 되는 건데, 공급, 서플라이, 디맨드 해가지고 이 정도의 가격에 우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공급량이 갑자기 훅 줄어버립니다. 안 보이죠? 공급량이 훅 줄어가지고 여기에서 균형이 맞아 들어가 가격이 훅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3,000원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배추값 3,000원이면 김장 담글 수 없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3,000원 너무 비싸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좀 다운시킵니다. 다운시켜가지고 자, 이 3,000원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는 자, 3,000원은 안 돼 해가지고 2,000원 해가지고 균형 가격 밑으로 2,000원에 팔아 해가지고 나라에서 바로 규제를 둡니다. 자, 그러면은 2,000원 미만은 가격을 팔아도 되는데 2,000원 이상은 가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한제입니까? 하한제입니까? 밑에 있다고 하한제 아닙니다. 이게 상한제예요. 그러니까는 밑으로 2,000원 미만에서는 가격을 팔아도 되는데 2,000원 이상은 안 돼! 라고 제한을 두는 거죠. 상한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균형가격 밑에 있다고 해서 하한제 아닙니다. 균형가격 밑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한제에 해당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사람들은 일단 더 많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수요가 증가합니다. 하지만은 배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3,000원에 내보내야지만 수지타산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2,000원에는 손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만큼 공급을 훅 줄이겠죠. 자, 이만큼은 뭐예요? 초과 수요량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가격 상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반대편 것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수요 공급죠. 수요 공급 디맨드 서플라이인데요. 자, 여기서 균형 가격이 맺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너무 가격이 낮아 해가지고 그 위로 가격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격 낮으니까는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이 최저임금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제는요, 이런 상품들의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이 아니라요, 노동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노동시장은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그죠? 보통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기업이죠. 근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고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이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고요. 노동시장에서, 이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바로 우리 가게입니다. 가게가 공급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동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7,000원이다 얘기합시다. 최저임금이 7,000원이면 가장 적합하다. 시간당. 라고 시장에서는 형성되어 있는데 7,000원 가지고는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8,59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950원. 이 밑으로는 안 돼. 그죠? 이 위로는 줘도 돼.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를 딱 막아버리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한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밑으로는 안 돼. 이 위로는 언제든지 줘도 돼. 해가지고 밑으로 선을 끊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게 균형 위에 있다 그래서 상한제가 아니고 하한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최저임금인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은 뭡니까? 결국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기업은 쓰고자 하지 않고 이만큼이 어떻게 보면 실직자를 갖다가 내모는 그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게 분배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요. 오히려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제는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부작용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상한제, 하한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인위의 힘에 의해서 가격을 갖다가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하는 안 돼 라고 묶는 케이스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자 하는 세력 그 가격에 따라서 내보내고 나는 이만한 가격에 이만큼을 살 수가 있어. 공급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가격이 나는 이만큼 공급할 수 있어.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공급곡선이죠. 거기에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러한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요. 거래는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하한제도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결국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끊길 것이고 이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공급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끊긴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딱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하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거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로 끊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거래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거래가 끊기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결국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시장의 효율성이 높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냥 얘기만 해서 안 되겠죠. 경제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그래요. 경제는요. 이론이 있으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맞아 그럴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증명을 쫙 해보면서 맞죠? 라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소비자 잉여라는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직선으로 그렸는데요. 경제에서는요, 모든 곡선은 다 꼬그라집니다. 직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그라지는 그 곡선을 꼭 국선으로 나오는 그 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가기 위해서 경제 이제 수학이 나오는데요. 그 수학은 다 미분적분을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진 곡선을 갖다가 읽어나고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읽는 건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정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수요 곡선을 제가 임의로 저도 이제 직선을 그렸습니다. 자, 가격,
그다음에 거래량, 그죠? 수요 곡선을 그렸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자, 처음에 정의를 돌아갑니다. 가격에 따라서 얼마큼을 우리가 사겠다, 그죠? 얼마큼을 수요하겠다 라는 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수요 곡선상에서 요 점은요, 바로 이만큼 가격에 내가 이만큼을 살 의향이 있다.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만큼을 살 의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궤적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곡선을 도출해 놓고 이걸 반대로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과를 사는 데 있어서 나는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1,000원이면 내가 하나를 살게. 나는 수요 곡선의 수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해 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사과에 대해서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네. 두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900원 지불할게. 그죠? 세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800원 지불할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500원 지불할게.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과 5개를 사면서 아저씨 첫 번째 사과는 1,000원이요. 두 번째 사과는 900원이요. 하면서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5개를 사면서 500원, 25, 2,500원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5개의 사과를 살 때는요, 500원씩 5개 이만큼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과에선 1,000원을 지불하고도 그걸 가져갈 의향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사과 900원이라도 나는 그걸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이만큼을 다 지불하고, 그죠? 5개의 사과를 갖다가 다 가져갈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55, 25 해가지고 요만큼만,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요만큼만 우리가 비용으로 지불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5개의 사과를 위해서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요만큼의 비용만 지불을 한 케이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잉여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 그죠?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 측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공급자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격에 이만큼을 공급할 의향이 있어. 이 정도 가격 높아졌어. 그러면 더 많이 공급할게. 바로 이러한 점의 궤적들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의 공급 곡선이거든요. 자, 근데 100원이면은 내가 첫 번째 하나의 사과로 공급할 수가 있어. 200원? 그러면은 2개 사과. 그 다음에 300원? 그러면 내가 사과 3개 공급할게. 이렇게 가는 그 하나의 궤적을 말한 건데요. 자, 5개의 사과를 공급하면서 바로 500원 합니다. 그러면은 공급할 때, 야, 첫 번째 사과는 100원의 사과, 두 번째 사과는 200원의 사과, 이런 것이 아니라 5개의 사과를 공급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돈을 받게 되죠. 이만큼의 돈을 55, 25 전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5개의 사과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돈만 받아도 내가 충분히 이걸 갖다가 공급할 의향이 있는데, 이걸 다 주네? 그러면은 뭡니까? 이만큼이 바로 생산자 입장에서의 잉여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합쳐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봅시다. 자,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바로 요만큼은 소비자 잉여, 그죠? 그리고 이만큼은 생산자 잉여 해가지고 순사회적 편익이라고 보통 이걸 얘기합니다. 거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만큼의 편익을 사회는 소비자, 공급자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시장에 형성된 가격 여기 것이고, 그죠? 거래량. 만약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것은 하한제, 상한제를 긋는 케이스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상한제를 딱 그어봅시다. 아, 이 가격 너무 높아. 이 가격엔 안 돼. 이 밑으로 가격을 팔아. 그러면은 생산이 어디에서 끊깁니까? 생산은 바로 여기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만큼 공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생산이 끊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 삼각형만큼, 그죠? 이 삼각형만큼의 잉여를 우리가 사회에서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장의 수요 공급에 놔두면은 이만큼의 우리가 잉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회적 편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거래가 여기에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삼각형만큼 우리가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잉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보다는 훨씬 잉여가 줄어든다.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 뭡니까? 시장에 사고자 하는 세력, 팔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진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상한제, 하한제를 긋게 되면은 그만큼 삼각형만큼 우리가 잉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잉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균형 문제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3장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장에 들어갈 때는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3경제 주체 그 중에서 가계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